안녕하세요. 윤쌤입니다. 자, 오늘 시간에는 활력징후 돕기의 첫 번째 시간이고요. 체온에 대해서 우리 좀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체온에 대해서 같이 보실 거고요. 교과서는 29페이지부터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자, 먼저 체온 본론 들어가기 전에요. 활력징후가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활력징후의 정의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활력징후는 이제 병원, 임상에서는 활력징후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요. 이제 의학 용어, 병원에서 쓰이는 용어로 영어로 사용이 되죠. 바이탈 사인이라고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바이탈 사인 머릿속에 기억하시고요. 요 바이탈 사인을 더 줄여서 이제 쓰는데 요거를 요렇게 표현을 합니다. 요렇게. 요게 이제 바이탈 사인이에요. 그래서 저는 바이탈 사인은 이렇게 표시를 할 거예요. 왜냐? 여러분들이 뭐 시험을 떠나서 어찌됐든 간에 결론은 시험 합격하고 나시면 병원에 취업하셔서 일을 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기준에 맞춰서 좀 적응되실 수 있도록 이렇게 바이탈 사인은 요 약어로 제가 표시를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될 사항이에요. 자, 그래서 생리적 변화 관찰 시 먼저 생리적인 변화 관찰 시 먼저 살펴봐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활력징후 바이탈 사인입니다. 그리고 신체 사정에 있어서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요 바이탈 사인은요, 심장과 폐의 생리적 상태를 반영하는 지표 중에 하나예요. 심장과 폐의 생리적 상태를 반영하는 지표. 그 다음에 신체의 내부의 기능을 나타내는 지표로 기온이라든지 육체적 활동, 질병 등 다양한 요인에서 변화할 수 있는 게 우리가 활력징후 바이탈 사인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활력징후는요, 4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죠. 혈압, 맥박, 체온, 호흡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혈압은 블러드 프레셔. 이렇게 영어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지는 않아요. 하지만 제가 여기서 영어, 그러니까 의학 용어, 약어를 알려드리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활력징후, 바이탈 사인은 이렇게 한글로 하는 게 아니라 병원에 취업을 하시면 이렇게 다 의학 용어로, 약어로 통용이 되기 때문에 이걸 조금씩 들어놓으시면, 기동량이라도 해놓으시면 나중에 뭐 병원에 실습을 나간다든지 취업을 하셨을 때 좀 도움이 되니까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혈압은요, 블러드 프레셔이라고 해서 BP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맥박은 펄스 레이트라고 해서 줄여서 PR 또는 심장 뛰는 거를 보는 게 맥박이니까 heart rate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체온은 body temperature라고 해서 줄여서 BT라고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 body를 빼고요. T라고도 표현을 하기도 하고 T라고도 쓰기도 하고요. 피버 체크해 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열 체크해 주세요. 그다음에 호흡은 레스피레이션의 R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이렇게 약어로 사용을 해요. BP, PR, 그다음에 T, BT, R 이런 식으로 이제 하고 있고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는 이제 여러분들은 국가고시를 위해서 공부를 하시니까 활력징후 하면 4가지. 혈압, 맥박, 체온, 호흡 이게 줄줄줄 나오셔야 돼요. 혈압, 맥박, 체온, 호흡 요 4가지가 활력징후고 요 4가지를 살펴봄으로써 생리적 변화를 관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신체 사정의 중요한 지표가 되면서 심폐의 생리적 상태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혈압, 맥박, 체온, 호흡이다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활력징후의 정상 범위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파트별로 하면서 제가 정상 범위를 또 언급을 드리긴 할 건데 미리 여기서 좀 보고 갈게요. 그래서 활력징후의 정상 범위 혈압, BP는 뭐였죠? 혈압이에요. 혈압의 정상 범위는 120에 80. 그 다음에 PR이 뭐였어요? 맥박은 60에 100. 그 다음에 BT는 체온은 36에서 37, 36.5도에서 37.5 이런 식으로도 하긴 하는데 기본적으로 36, 37로 기억을 하고요. 그 다음에 R은 호흡이었죠. 레스피레이션은 12에서 20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활력징후에서 여러분 국가고시가 출제가 매해 지금 2문제씩 되고 있습니다.
두 문제가 활력직무에서 출제가 되고 있고요. 뭐 혈압, 맥박, 체온, 호흡 얘네들을 이렇게 돌아가면서 내거든요. 그래서 어느 회에서는 혈압과 맥박에 관련된 문제, 어느 회에서는 뭐 체온과 호흡에 관련된 문제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매 두 문제를 내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요한 파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파트는 국가고시에서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임상, 그러니까 병원에 취업을 하셨을 때도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가장 기본적인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기본적인. 자, 그래서 활력직무가 무엇인지 보셨고요. 자, 오늘 우리는 활력직무에서도 뭘 배우신다 했죠? 체온에 대해서 배우신다 했어요. 체온. 바디 템퍼레이처 줄여서 BT. 앞에 B 빼고 T라고도만 하기도 하고 피버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체온은 무엇이냐? 자, 정의를 한번 보시면 인체가 신진대사 활동을 할 때 발생하는 생산열과 상신열의 차이를 체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열을 생산하는 요소와 열 생산을 저하하는 요소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몸에서 막 열이 나게 하는 요소. 우리 운동하면 막 열나죠. 그 다음에 떨기, 막 몸이 덜덜덜덜 떠는 거, 몸이 이렇게 덜덜덜 떨리는 거, 요거. 우리가 몸에서 갑자기 우리가 추위를 느끼면 추위를 느끼게 되면 몸은 막 덜덜덜 떨잖아요. 이 덜덜덜 떠는 이유가 뭐냐면 내 몸의 체온이 떨어지면은 내 몸에서 자동적으로 이렇게 몸을 덜덜덜 떨면서 체온을 높이려고 하는 하나의 행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몸을 떨어주는 것 자체는 열을 높이는 하나의 행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떨기. 그다음에 우리가 음식 먹을 때 막 더워하고 땀 흘리시는 분들 많이 보셨죠? 음식물 섭취하는 행위 자체도요, 열을 생산하는 하나의 요소입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흥분하거나 스트레스를 받거나 막 열이 받는다, 분노. 이거 막 열받는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흥분하거나 스트레스, 이런 분노, 이런 상태였을 때도요, 우리 몸에서는 열이 생산이 됩니다. 그다음에 환경적인 고온. 뭐 예로 들자면 환경이 여름이에요. 여름은 굉장히 덥잖아요. 이런 고온 상태에 노출돼도 우리 몸에서 열이 발생을 하죠. 그다음에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요거 모성간호에서 배우셨어요. 배란시가 되면 체온이 살짝 올라간다고 했어요. 그래서 배란시,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배란시에 열이 살짝 오릅니다. 그래서 뭐 체온으로 측정해서 배란이 언제 되는지 확인하는 방법, 이런 것도 배우셨어요. 자, 그다음에 열 생산을 저하하는 요소, 반대죠. 자, 그래서 기아, 영양이 기아 상태, 영양이 결핍된 상태는요, 체온이 떨어집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도 체온이 떨어지죠. 그다음에 수면시, 잠자고 있는 동안은요, 우리가 신체 활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활동이 저하되기 때문에 열 생산이 떨어지면서 체온이 낮아지죠. 그다음에 여성분들 월경시 체온이 살짝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여성분들은 특히 월경할 때 몸을 좀 따뜻하게 해줘라,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런 게 바로 이런 이유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나이가 들면 들수록 열 생산은 떨어지면서 체온이 좀 낮아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거는 요 배란시와 월경시, 요걸 좀 헷갈려 하실 수 있어요. 열 생산하는 요소 배란시에, 그 다음에 열을 저하하는 요소는 월경시, 뭐 요 정도만 구별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문제에서는요, 다음 중 열 생산 요소로 맞는 것을 고르세요, 뭐 틀린 것을 고르세요, 이런 식의 유형의 문제가 출제가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체온을 측정하는 기구는 뭐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코로나가 한참 유행을 하면서 체온 측정에 굉장히 열을 올렸었잖아요. 그러면서 다양한 체온 측정 도구가 등장을 했고, 일상생활에서도 우리가 흔하게 접했기 때문에 체온 측정 도구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계실 겁니다. 자, 수은 체온계, 전자 체온계, 적외선 체온계는 고막 체온계와 이마 체온계가 있어요. 밑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체온을 측정하는 부위는 항문. 그래서 이 항문을 측정을 했을 때, 항문으로 체온을 측정했을 때는요, 우리가 표시를 R로 표시를 합니다. 요건 밑에 내려가서 또 설명을 드릴게요. 약어로 항문은 R이라고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구강으로 측정을 했을 때는 O, 애가로 측정했을 때는 A, 고막, 이마, 이런 식으로 체온 측정 부위는 이렇게 5가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우리가 코로나 때 가장 많이 뭐 열 측정했던 부위, 여기서 따져보면 고막과 이마 체온 가장 많이 측정을 했을 거예요. 고막과 이마.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내려가서 더 자세하게 좀 보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수은 체온계. 현재는 수은 체온계가 거의 다 퇴출이 된 상태여서 수은 체온계 사용하시는 거는 거의 못 보셨을 거예요. 현재는. 그래서 수은 체온계를 좀 먼저 보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체온계의 종류에서 수은 체온계. 자, 최근 체온계 파손에 따른 수은 중독 문제로 수은 체온계를 권장하지 않고 전자체온계를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병원이라든지 그냥 우리 일상생활에서요, 수은 체온계를 보신 분들이 거의 없으실 거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저도 병원에서 실습, 그러니까 제가 학생 때 실습할 때 그때 잠깐 수은 체온계를 봤었고요. 그 이후에는 병원에서 다 퇴출이 되면서 전자체온계를 사용을 하고 있죠. 하지만 우리 인제 국가시험 때문에 요 수은체온계를 알고 계셔야 되긴 합니다. 그래서 수은체온계는 요렇게 생겼고요. 인제 이 부위에 수은이 들어 있어요. 그리고 이 관이 유리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깨져 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겠죠? 수은이 노출이 되고, 수은 노출로 인해서 이 수은은 몸에 또 흡수가 되는 안 좋은 물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이제 현재는 다 퇴출이 된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인제 수은으로는 수은 체온계로 어디를 측정을 할 수 있느냐? 뭐 체온계는 다 측정을 할 수 있어요. 직장, 구가, 애가 이렇게 측정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수은 체온계로 직장, 구각, 애과를 측정을 할 수 있겠고요. 이 세 부위 중에 부위별 중에 체온이 제일 높게 측정되는 곳은 이라고 물어보면 직장입니다. 직장. 그러니까 똥꼬. 항문 쪽 직장. 자, 그래서 직장이 제일 높은 부위로 체온이 제일 높은 부위예요. 부위별 체온이 제일 높은 부위. 요 기억하시고, 그다음에 정상 범위라고 해서 나와 있어요. 그래서 과거 국가 시험에서는 뭐 요 정상 범위를 물어보거나 이 표에 나와 있는 것을 토대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됐었는데, 뭐 현재는 이런 시험 문제는 거의 출제가 되고 있지 않아서 굳이 정상 범위를 여러분이 뭐 직장은 몇 도고 구각 몇 도고 이렇게 외우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아요. 근데 인제 측정 시간 정도는 좀 기억을 해 놓으세요. 자,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측정 부위에서 부위별 체온이 제일 높은 곳이 직장이라고 했어요. 직장. 그렇기 때문에 제일 측정 시간이 짧습니다. 그냥 잠깐 넣어 놔도 체온이 금방 측정이 돼요. 체온이 제일 높기 때문에. 그래서 측정 시간이 2분. 그다음에 뭐 구강은 중간에 있는 애들은 잘 나오잖아요, 시험에. 그래서 애과는 부위별 체온이 제일 낮고요. 체온 측정이 제일 잘 안 되는 부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셋 중에서. 그래서 애과는 8에서 10분 제일 오래 측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8분. 그래서 2, 3, 8 이렇게 앞자만 따서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 정상 범위까지는 굳이 여러분들이 숙지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뭐 0.6, 7.9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더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요거 다 반올림해서 37에서 38 요렇게 기억하시고, 그다음에 37에서 36.5에서 얘는 37.5로 이렇게 좀 그냥 기억하시고요. 그다음 얘는 36에서 37 이런 식으로 좀 끊어서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부위별 중에 체온이 제일 높은 부위는 직장이 되겠고, 그렇기 때문에 직장을 수은 체온계로 측정을 할 때 시간이 제일 짧은 2분이 측정이 되고, 그다음에 중간에 있는 구강 같은 경우는 잘 시험 문제 출제 안 하고요. 직장 애과 요거 끝과 처음을 잘 냅니다. 애과 같은 경우는 부위별 체온이 제일 낮죠. 그렇기 때문에 제일 오래 측정해야 돼요. 8분. 제일 오래 측정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수은 체온계로 체온을 측정을 할 때 뭐 어떤 것들을 주의를 해야 되고 어떻게 측정을 해야 되는지 뭐 방법들이 교과서에 나와 있는데요. 저는 짧게만 보고 넘어갈게요. 자, 체온계의 수은이 35도 이하로 내려가 있는지 확인을 하고 체온을 측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이 체온계의 눈금이 35에 있는지 보셔야 돼요. 체온을 측정하기 전에 35에 있는지 확인하고 체온을 측정하셔라 라는 거죠. 그래서 35도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측정이 될 때. 그래서 35도 이하로 내려가 있는지 확인을 하고, 자, 체온계를 눈 높이로 들고 정확한 눈금을 읽고 체온을 기록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 눈금을 읽을 때 있죠. 눈금을 읽을 때 요거를 눈높이에 맞춰서 보셔야 돼요. 눈금을 읽을 때 눈 높이보다 낮거나 눈 높이보다 높아버리면 이 눈금을 읽을 때 오류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눈 높이에 들고 정확하게 눈금을 읽고 체온을 기록하셔야 되겠고,
수은 체온계 아까 제가 여기가 이제 유리로 구성이 되어 있다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파손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땅에만 떨어뜨려도 얘가 팍 깨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수은 체온계가 파손되었을 때 어떻게 하셔야 되겠죠? 이 수은이라고 하는 물질 자체가 우리의 몸속에 흡수되는 중독을 일으키는 물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즉시 수간호사에게 보고하고 손에 닿으면 안 돼요. 왜냐? 중독, 흡수, 몸에 흡수가 돼 버려요. 그래서 손에 닿지 않게 조심스럽게 모은 후 병원의 폐기물 처리 절차에 따라 처리를 합니다. 그다음에 수은을 만약에 이제 이걸 삼켜 버렸을 때 예로 들자면 수은 체온계로 구강 체온을 측정을 하고 있는데 어쩌다 보니 얘가 팍 깨져 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입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수은을 삼켰을 때는 계란, 흰자를 먹여서 중독을 예방을 합니다. 그러니까 계란 흰자는 단백질 성분이잖아요. 이 단백질이 수은을 갖다가 흡착을 시켜서 밑으로 가라앉게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계란 흰자를 먹여서 중독증을 좀 예방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 지금 주황색으로 써진 부분이 좀 중요한 부분이고요. 자, 그다음에 우리가 전자체온계. 그래서 병원에서는 수은 체온계가 퇴출이 되고 현재는 전자체온계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에 민감한 반도체 온도 변화를 이용해 체온을 측정하며 일반적으로 전자체온계를 기준 정상 범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체온의 정상 범위는 이 전자체온계를 기준점으로 좀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전자체온계를 가지고도 직장, 구강, 애과 다 측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측정 시간을 많이 물어보거든요. 측정 시간. 아까 수은 체온계를 할 때도 여러분 측정 시간 보셨죠? 수은 체온계 할 때 직장은 2분, 그다음 구강 3분, 애과 8분으로 제일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요 측정 시간이 있었고 전자체온계는 측정 시간이 종료음이 울릴 때까지입니다. 측정 시간 볼 필요 없죠. 그래서 띠디디디 하는 종료음이 울릴 때까지 측정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 잘 기억하세요. 시험 문제 요거 잘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순간적으로 수은 체온계와 이 전자체온계 측정 시간이 헷갈리시니까 막 분을 찾고 계시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전자체온계는요, 우리가 시간 체크할 필요 없어요. 왜냐? 껴놓기만 하면 알아서 자기가 측정을 하고 종료음이 울리거든요. 아시겠죠? 그래서 종료음이 울릴 때까지 측정을 하시면 되겠고 정상 범위 뭐 굳이 기억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자체온계는 이렇게 생겼고요. 흔히 병원에서 요렇게 생긴 거 제일 많이 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제일 흔하게는 겨드랑이에 껴서 애과에 껴서 많이 사용을 하죠. 여기서는 이제 뭐 직장, 구강, 애과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가장 흔하게 측정하는 부위는 여기 애과에 많이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우리가 이제 이 전자체온계가 가장 흔하게 사용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과서에서는 뭐 전자체온계를 이용해서 애과, 구강, 그다음에 항문, 직장 이렇게 체온을 측정하는 방법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애과 체온 측정, 전자체온계를 할 때 어떻게 하느냐? 자, 우리가 애과라는 게 겨드랑이를 이야기를 하죠. 겨드랑이로 체온을 측정을 할 때는요. 자, 가장 안전한 부위입니다. 겨드랑이가 가장 안전한 부위이나 가장 부정확해요. 체온 잴 때 가장 부정확하며 시간도 긴 시간 동안 측정이 필요합니다. 긴 시간 동안의 측정 시간이 요하는 것이 단점이나 무의식 환자의 체온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무의식 환자 같은 경우는요. 직장 체온이라든지 그다음에 구강 체온을 측정하기가 조금 애매해요. 무의식이다 보니까. 그래서 무의식 대상자에게 요 애가 체온이 가장 좀 적합한 체온 측정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애가 체온 측정 방법은 어떻게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측정 전 마른 수건, 젖은 수건 아니에요. 마른 수건으로 애과 부위를 닦아줘요. 왜 닦아주느냐? 측정 전에 애과에 땀이 있으면 체온을 떨어뜨릴 수 있으므로 타올로 두드려 닦아줘요. 마른 수건으로 톡톡톡 두드려서 닦아줍니다. 여기서 이 수건으로 이렇게 문지르거나 비벼서 닦을 경우는 마찰에 의한 마찰열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마찰로 인한 체온 상승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마찰열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로 인해서 체온이 상승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측정 전에 겨드랑이, 애과 부분을 닦아주는데 어떻게? 마른 수건을 이용해서 톡톡톡 두드려 주듯이 닦아줍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체온계의 측정 부위가 애과의 중앙. 여기 시험에 진짜 잘 나와요. 애과부 중앙에 놓이게 하고 팔을 꼭 껴서
빠지지 않게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겨드랑이에 껴줄 때 이 부분이 애과 겨드랑이 중앙에 오게 껴주시고, 그 다음에 상박은 옆구리에 붙이고 하박은 가슴 위에 얹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림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요게 이렇게 사람이면 팔이 이렇게 있죠. 팔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돼야 된다는 소리거든요. 여기 좀 붙어야 되는데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 현재 체온계를 현재 겨드랑이에 이렇게 꼽아놨다고 하면은 상박이 위에 팔을 얘기하는 거예요. 상박은 이 옆구리에 붙어야 되고, 요 상박은 요 위에 팔은 옆구리에 붙여야 되고, 그 다음에 하박, 아래팔. 하박은 어떻게? 가슴팍 위에 얹어라. 가슴 위에 얹는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가 상박이죠. 요 상박은 지금 어떻게 해요? 옆구리에 현재 붙어 있고, 그 다음에 그림에는 없지만 그려보면, 그 다음에 상박은 옆구리에 붙이고, 하박, 팔이 이렇게 되겠죠? 좀 징그럽네요. 하박은 어떻게 해요? 이렇게 가슴 위에 이렇게 올라와야 돼요. 그래야 이렇게 딱 얘를 청진기가 아니라 체온계를 딱 이렇게 꼽아 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안정적으로.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요 상박, 하박, 상박. 위에 팔은 옆구리에 붙이고 아래 팔은 가슴 위에 올려주셔야 돼요. 상박은 옆구리에 붙이고 하박은 가슴 위에 얹는다. 여러분도 해보세요. 상박 옆구리에 붙이고 하박은 가슴 위에 얹는다. 이게 애과체온 측정할 때의 자세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애과체온을 사용한 후, 그래서 체온계를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애과에 요 체온계를 사용한 후에는 체온계를 소독해줘야 됩니다. 소독하고 건조 후에 보관 용기에 넣어서 보관한다. 그래서 요거 사용을 할 때는요, 뭘로 사용하느냐? 알코올. 70% 75%짜리 알코올로 사용을 해서 소독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넣어놓으시면 안 되죠. 소독 꼭 하셔야 돼요. 병원에서 사용하는 물품들은 소독이 기본으로 세팅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애과체온을 쟀어요. 그래서 애과체온, 겨드랑이로 체온을 측정을 하게 되면 기록지에 뭐라고 쓰셔야 되냐? A라고 표시를 하셔야 돼요. A. 그래야 어디로 측정을 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A는 요 엑실라리, 겨드랑이란 뜻이에요. 겨드랑이에 A만 따서 A라고 기억을 합니다. 나왔죠? 엑실러리에 A만 따서 우리가 A라고 표시를 해서 A라고 딱 돼 있어요. 기록지에 36.5 A라고 표시되어 있으면 36.5도인데 겨드랑이, 애과로 측정을 했구나 라고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래서 애과체온을 측정할 때의 요 이제 뭐 중요한 부분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구강 체온을 측정할 때, 구강. 가장 편리하고 용이한 측정 부위로 표준 체온이라 할 수 있다. 가장 편리하고 용이한 표준 체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방법을 볼게요. 체온을 재기 전 흡연 유무를 확인합니다. 흡연. 담배를 피게 되면은요, 입속 온도가 높아지게 되거든요. 현재 구강 체온을 측정을 하려고 하는데 입안 상태가 뜨거워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체온을 재기 전에 흡연의 유무, 담배 피셨습니까? 라고 물어봐야 되는데, 만약에 환자가 담배를 폈다고 해요. 그러면 담배라든지 껌을 씹은 경우 음식물 섭취 후에는요, 10분 이내와 그 다음에 뜨겁거나 너무 뜨겁거나 뭐 국밥 같은 거, 그 다음에 아이스크림, 찬 음식 이런 것들을 먹은 후에는 30분 이내의 경우는 측정 오차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음식물을 먹고 난 후에는 체온이 높아지거나 이런 찬 음식을 먹게 되면 체온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강 안쪽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측정 오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담배, 껌, 음식물을 섭취한 후에는 10분 이내에 측정하지 않고요. 10분 후에 측정을 하고, 그 다음에 너무 뜨겁거나 너무 찬 음식을 먹었을 경우에는 30분 후에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10분에서 30분 후에 측정을 한다 해서 10분은 일반적인 음식, 30분은 너무 뜨겁거나 너무 차가운 음식을 먹었을 때. 그래서 이렇게 흡연 같은 거 했을 경우에는요, 체온 바로 측정하면 돼요? 안 돼요? 구강으로? 안 되죠. 구강 체온을 측정할 때 흡연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흡연했어요? 라고 하면 10분 후에 측정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서 그때 동안에는 뭐 음식물도 드시지 마시고 흡연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셔야 되겠죠.
구강 체온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측정 오차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부분도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체온계의 탐침을 혀 밑에 놓고 입을 다물고 코로 숨 쉬며 측정한다. 자, 그래서 탐침이 뭐냐면요. 요게 탐침이에요. 요 은색으로 되어 있는 요 부분이 탐침이거든요. 체온을 측정하는 부위예요. 그래서 이 체온 측정 부위가 구강에서 체온을 측정을 할 때는 어떻게? 요 탐침이 어디 밑으로? 혀 밑에 놓고 입을 딱 다물게 하죠. 그리고 코로 숨을 쉬게 하고 말을 하면 안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구강 체온 측정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강 체온을 측정할 수 없는 경우가 있는데, 자, 이게 어떤 경우냐? 6세 이하의 어린이. 체온계 놓고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라고 해도 이 아이들이 말을 들을까요? 말 안 들어요. 그렇다 보면은 이게 입안에 물고 막 돌아다니거나 뭐 할 때 사고가 날 수 있어요. 아니면 이거를 뭐 삼켜버린다든지 이런 흡인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6세 이하의 어린이에서는 구강체온 측정을 하지 않습니다. 사고 발생 위험성 때문에. 그 다음에 의식이 없는 환자도 마찬가지예요. 무의식 환자분도 입안에 구강체온계 껴놨을 때 까딱 잘못했다가는 흡인의 사고 같은 것들이 발생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무의식 환자 같은 경우는 구강체온 재는 거 금기 사항이고요. 무의식 환자분들은 아까 말했던 애과체온을 기본적으로 가장 많이 측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정신질환자, 간질 환자, 경련할 때 막 입을 덜덜덜 떨거나 입이 딱 다물어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경련에 그런 위험성이 있는 환자라든지 히스테리 또는 불안신경증이 심한 환자, 감기로 코가 막히거나 기침이 심한 환자, 당연히 안 되겠죠. 그 다음에 호흡곤란, 산소 흡입 중인 환자, 구강 또는 코를 수술한 환자, 급성 구내염 환자, 입을 다물기 힘든 환자, 흡연 직후 환자, 오한으로 덜덜덜 떨고 있는 환자, 음식물 섭취 후 10분 이내와 뜨겁거나 찬 음식을 먹은 후 30분 이내의 경우에는 구강체온 측정을 할 수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구강체온을 측정할 수 없는 대상자는 의식이 없는 무의식 환자와 어린이 대표적으로 볼 수가 있겠고, 음식물 섭취 10분 이내와 뜨겁거나 찬 음식을 먹은 후 30분 이내의 경우가 구강체온 측정을 할 수 없는 경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구강으로 체온을 측정했어요. 그러면 기록지에 O라고 표시를 합니다. O. 이게 오랄, 구강의 앞자인 O만 따서 O라고 기록을 해요. 아까 겨드랑이, 애과를 했을 때는 A, 구강은 O, 요거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직장. 항문 바로 위쪽이죠. 똥꼬 바로 위쪽의 길이 직장이거든요. 그래서 요 직장 체온 측정, 옛날에는 항문 체온이라고도 이야기를 했는데 요새는 그렇게 하지 않고 직장. 그래서 똥꼬로 체온을 측정을 할 때 이렇게 기억하세요. 쉽게. 그래서 직장 체온은요. 자, 반드시 정확한 체온을 측정해야 하거나 구강, 애가 체온을 측정할 수 없을 때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흔히 말하면 직장 체온은 잘 측정하지 않아요. 직장으로 체온을 측정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이제 뭐 구강이라든지 애가로 체온을 측정할 수 없거나 정말 정확하게 체온을 측정해야 되는 그런 특수한 경우에만 직장 체온을 사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직장은 동일한 대상자에게 같은 체온계로 체온을 쟀을 때, 자, 가장 높은 체온 측정치가 나오는 부분. 그래서 우리가 직장, 그다음에 구강, 애과가 있으면 우리가 뭐 지금 전자체온계를 배우고 있으니까 전자체온계로 체온을 쟀을 때 가장 높은 체온이 측정이 되는 부분이 직장, 그 다음에 구강, 그 다음에 애과죠. 그래서 직장은 가장 높은 체온이 측정되는 부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방법을 볼게요. 자, 끝이 둥근 직장 체온계에 윤활제를 바른 다음에 삽입 길이만큼 바릅니다. 그래서 직장 체온계는요, 그냥 우리 일반 체온계는 이렇게 그냥 끝이 뾰족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뾰족한 체온계를 그냥 집어넣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직장 체온계는 요 끝이 약간 이렇게 좀 뭉툭합니다. 좀 이렇게 뭉툭한 체온계, 그러니까 따로 나와 있죠. 그런 체온계가. 끝이 둥근 직장 체온계에 윤활제를 삽입 길이만큼 발라요. 이 체온계를 그냥 집어넣어버리면 환자분들이 통증이 발생을 하거나 이 체온계가 잘 삽입이 되지 않기 때문에 뭘 발라요? 윤활제를 발라주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응꼬에다가 삽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환자분을 옆으로, 심스체이라고 하죠. 옆으로 눕게 해줍니다. 측이 또는 뭐 심스체이. 그래서 옆으로 눕게 하고 항문을 노출시켜서 배꼽을 향해, 성인은 2.5에서 4,
아동은 1.5에서 2.5 정도의 체온계를 삽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2.5를 기준으로 기억하시자고요. 2.5의 기준으로 밑으로 내려가면 아동, 위로 올라가면 성인, 삽입의 길이고요. 자, 영아나 소아인 경우 다 잴 때까지 붙잡아 고정시켜야 됩니다. 왜냐? 우리 영아나 소아는 말 들어요? 못 들어요? 막 몸이 버둥버둥 거리는데 학문 체온계 꼽아놓고 직장 체온계 꼽아놓고 내비둬버리면 막 버둥버둥 거려서 이게 빠져버리거나 뭐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영아나 소아 같은 경우는 이 직장 체온이 다 잴 동안은 얘네들 잡고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기록지에 기록을 할 때는 R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렉탈의 R. R. 그 다음에 직장 체온을 측정할 수 없는 경우 직장이라든지 그 밑에 부분에 문제가 있을 때는 직장 체온을 측정할 수 없어요. 그래서 직장이나 회원부 수술 환자 및 염증이 있는 환자, 직장이 변으로 차 있거나 설사하는 환자. 설사하는데 직장 체온계로 자극을 해버리면 설사가 더 유발이 돼버리고 그 다음에 직장 안에 변이 가득 차 있으면 체온 측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변비가 너무 심한 환자, 그 다음에 설사 환자, 그 다음에 직장에서 현재 출혈이 있는 대상자한테 삽입을 해버리잖아요. 출혈이 더 자극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경련 환자, 사고의 위험성, 심근경색 환자, 심장에 현재 문제가 있는 분들 있죠. 심장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요, 우리가 항문을 통해서, 직장을 통해서 이렇게 체온계를 집어넣었을 때 미주신경이라는 게 있어요. 미주신경이라고 있는데 이 미주신경을 자극을 하게 되면 심장에 무리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 심장에 있는 병이 더욱더 심해질 수가 있는, 그러니까 심장 리듬의 변화를 줘버려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심장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미주신경 자극 때문에 자극을 유발시킬 수도 있는 직장 체온은 금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심장에 문제가 있는 경우 이렇게 나오면 이게 답이 되겠죠. 직장 체온의 측정을 금해야 되는 대상자로는 맞는 것은 하면 심장에 문제가 있는 경우 이거 체크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직장의 종양이나 치질 환자 직장 요 똥꼬 바로 위쪽 직장에 이렇게 종양 덩어리가 있거나 아니면 이제 여기에 치질이 있는 경우 여기다 뭔가를 삽입을 했을 때 이런 종양을 건드려 버려서 출혈이라든지 이런 게 발생을 할 수 있겠고, 치질이 있는데 여기다 건드려 버리면 치질이 자극이 되겠죠. 그래서 아무튼 요 직장 부분이나 요 밑에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경우는 직장 체온을 측정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적외선을 이용해서 체온을 측정하는 게 있어요. 적외선. 적외선을 이용해서 측정하는 방법이 고막 체온계와 이마 체온계거든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이 고막 체온계 진짜 많이 사용했고 이마 체온계도 진짜 많이 사용했어요. 자, 고막 체온계는요. 체온을 무엇을 이용해서? 적외선을 이용해서 얘는 짧게 측정이 됩니다. 2에서 5초 만에 초단위예요. 초단위 만에 빠르게 체온을 잴 수 있어요. 심부 체온을 가장 정확하게 잴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때 고막 체온계를 가장 많이 사용을 했고요. 귀에 이물질이 많으면 체온이 낮게 나오므로 뭐 대표적인 이물질이 뭐 귀팍 같은 게 가득 차 있다든지, 그렇죠? 이런 이물질이 많으면 체온이 낮게 나올 수 있으므로 체온을 재기 전 귀 속을 깨끗이 정리하는 것이 좋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방법을 보시면 탐침 덮개를 꺼내 고막 체온계에 덮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탐침 덮개가 뭐냐면 우리가 체온계가 체온계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요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요 탐침 커버, 껍데기를 하나 씌워 주셔야 돼요. 요렇게. 자, 그래서 껍데기를 씌워주는데 탐침 덮개를 꺼내 고막 체온계에 덮고, 여기서 중요한 거, 대상자별로 매 측정 시마다 탐침 커버를 교환해 주셔야 돼요. 요거를 교환해 줘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병원에서 보셨을 건데 탐침 커버 교환하는 병원 거의 없어요. 저는 거의 본 적이 없네요. 그래서 아무튼 요거를 원래 원칙대로라고 하면 한 사람에 하나씩 교환을 해줘야 되는데 요거 하나가 다 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커버를 교체하는 병원 저희는 거의 본 적 없고, 여기를 이제 뭐 소독액으로 닦아서 쓴다든지 이런 식으로 뭐 하지, 굳이 이걸 다 커버를 바꿔서 쓰는 병원은 저는 본 적 없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마찬가지실 거예요. 아무튼 원리 원칙대로 라고 하면 탐침 커버를 사람 대상자 하나마다 하나씩 교체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탐침 커버를 교환함으로써 교차 감염을 예방해야 되겠죠. 귀 속에도 감염, 뭐 중이염 같은 거 발생할 수 있으니까.
자, 그다음에 측정하고자 하는 귀의 귀파키를 진짜 시험에 진짜 잘 나오는 거죠. 소아 3세 미만, 우리 아가들 같은 경우는 후하방, 아래로 잡아 당겨주고요. 성인 같은 경우는 후상방, 위로 잡아 당긴 후 탐침을 부드럽게 귀 속에 웨이도라고 하면 귀 속에 삽입을 한다. 이거는 진짜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이에요. 자, 아이들이니까 나이가 어리니까 아래로 당겨주고 후하방, 나이가 많으니까 후상방. 기억하시겠죠? 그쵸? 애기들은 나이가 어리니까 아래로, 성인은 위로. 자, 이렇게 삽입을 해주는 이유는 우리가 귀 속, S자로 굽어져 있습니다. 웨이도가 이렇게 반듯하게 펴져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구불구불해요. 이렇게 구불구불한데 여기다가 체온계 꼭대기를 집어넣으려고 하면 잘 안 들어가겠죠. 그래서 얘를 이렇게 일자로 펴줘야지 잘 딱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S자로 굽어져 있는 웨이도를 일직선으로 곱게 펴줘서 곱게 하여 측정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정확한 체온을 재기 위해서 아가들은 하방, 성인은 후상방으로 펴줘서 웨이도를 일자로 만들어줘서 정확한 체온을 측정하기 위함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체온을 측정한 후에는 세균의 전파를 감소시키기 위해 일회용 탐침 커버를 벗긴 후 정리함에 넣어줍니다. 그래서 얘를 보관할 때 이 탐침 커버 벗겨요. 벗긴 다음에 이 상태로만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환자한테 다시 사용할 때는 탐침 커버를 씌워주겠죠. 자, 그 다음 피와 내척수액과 같은 귀 분비물이 있을 경우에는 고막 체온을 금합니다. 귀 속에 피가 고여 있다든지 귀 속에 이 내척수액과 같은 어떤 누런 이런 액체 같은 것들이 고여 있어요. 그러면 이때는요 고막 체온을 금합니다.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압을 줘서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여기를 자극하거나 감염 요소를 만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귀 속에 분비물, 피와 내척수액 같은 귀 분비물이 있는 경우 고막 체온을 금합니다. 자극을 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요 고막 체온은 측정 시간이 초단위였어요. 잠깐 놓으면 몇 초 사이에 띠디딕 이렇게 울리죠. 2에서 5초. 요 2에서 5초 좀 기억을 해주세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마 체온계도 우리가 코로나 때 진짜 많이 사용을 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저는 이마 체온계를 별로 신뢰하지 않습니다. 자, 왜냐하면 여기서도 이유가 나와요. 이마 체온계는요, 피부 표면의 열을 측정하기 때문에 뭐 구강이라든지 그 다음에 아까 고막이라든지 뭐 애과라든지 항문이라든지 이 체온계들이 다 안쪽으로 들어가서 측정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마 체온계는 이 피부 겉면만 측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부 표면의 열을 측정하기 때문에 체온이 가장 낮게 측정이 될 수 있어요. 가장 낮게 측정이 되고 정확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도 이마 체온계는 별로 신뢰를 하지 않고요. 병원에서도 실질적으로 이 이마 체온계를 사용하는 병원은 거의 없습니다. 있긴 할 거예요. 하지만 크게 의사 선생님들이라든지 별로 이 이마 체온계를 별로 신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잘 측정은 하진 않아요. 자, 방법 볼게요. 탐침 부분을 이마 중앙에 밀착시킵니다. 이마 중앙에 딱 밀착시키고 측정 버튼 딱 누른 상태에서 이대로 있는 게 아니라 관자놀이까지 쭉 문질러줘요. 관자놀이까지 문질러주듯 3에서 5초간 측정을 합니다. 또는 이마에 너무 막 땀이 많거나 했을 경우에는 다른 부위를 선택해서 측정을 할 수 있는데 그 부위가 어디냐면 귓볼 있죠. 귓볼 뒤쪽. 귓볼 뒤쪽에 체온계를 놓고 얘를 밀면서 머리선 쪽으로 이동한다. 이게 뭔 말이야? 알 수 있는데요. 머리선 쪽으로 이동한다는 얘기가 귓볼 뒤에서 이렇게 위로 올려주는 거예요. 위로. 상하. 위로. 상하란 말이 좀 별로고. 귓볼 뒤쪽에서 위로. 윗방향으로 이렇게 문질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귓볼 뒤쪽에 체온계를 놓고 밀면서 머리선 쪽, 그러니까 위로 이동을 하면서 체온도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고, 체온 측정 전에 머리카락 정리, 특히 앞머리 있으신 분들, 그러면 이 앞머리 때문에 체온 측정이 잘 안 돼요. 그다음에 이미 이마에 땀이 나 있으면 이거를 이제 건조시킨 다음에, 하지만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 이마에 땀이 나 있거나 측정 전에 머리카락이 있으면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마에 땀이 나면 건조시키고 측정 전에 머리카락 정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마 체온 측정 같은 경우는 측정 시간이 얘도 3에서 5초 그냥 초 단위로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마 체온계, 그 다음에 고막 체온계는 뭘 이용해서 요 적외선을 이용해서 측정하는 방식이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 체온 측정 시 주의사항. 체온 측정 시 갑자기 열이 높은 환자를 발견 시 체온계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 후 이상이 없으면 잠시 후 체온을 다시 측정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는 다른 체온계로 다시 측정해서 보고한다. 이 부분 중요한데 결론은 뭐냐면 체온 측정을 했어요. 그래서 대상자가 뭐 38도에 열이 체크가 됐는데 이걸 바로 보고하기보다는 우선은 38도에 열이 체크되긴 했는데 환자분이 아무런 증상이 없단 말이죠. 그러면 바로 보고하기보다는 우선 한 5분에서 10분 후에 다시 열을 측정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38도가 나오면 38도 이상의 열이 나오면 보고를 하고 근데 이제 다시 측정을 했을 때 37.5 뭐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그러면 처음에 측정했던 것들이 오류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체온을 측정을 할 때 갑자기 열이 높은 환자를 발견 시 체온계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고 이상이 없으면 잠시 후, 뭐 5에서 10분 후에 다시 측정을 해라. 이런 말이고요. 그 다음에 이상이 있을 경우 다른 체온계로 또 다시 측정을 해보고 그래도 이상이 있으면 보고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처음 측정을 해서 바로 보고하기보다는 한 번 더 확인을 하셔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체온 측정을 하고 기록을 하잖아요. 이 기록을 할 때는 흑색 잉크, 그러니까 볼펜, 검정 볼펜 있죠. 검정 볼펜으로 기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연필이라든지 이런 지워질 수 있는 게 아니라 볼펜, 지워지지 않는 볼펜, 검정색 잉크로 기록을 하죠. 그리고 아까 위에서 배우셨죠? 만약에 애과, 겨드랑이를 측정했어요. 그러면 기록을 할 때 애과는 A라고 이렇게 검은색으로 표시를 하셔야 되겠고 구강은 O, 그쵸? 그 다음에 직장은 R 이렇게 표시를 하셔야 된다라는 것도 기억을 하세요. 엑실러리, 오랄, 렉탈. 자, 그 다음 조산암 미수가는 체온이 낮고 동요가 심하다. 조산암 미수가 같은 경우는 체온 조절 중추가 아직 미성숙해요. 미숙하기 때문에 체온이 막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아가들은 체온 자체가 좀 낮습니다. 특히 조산암 미수가 같은 경우는 더욱더 이 체온이 낮아요. 지방 형성이 잘 안 돼 있고 하다 보니까 체온이 낮고 동요가 심하다라는 거는 주변 환경 요소에 의해서 체온 변화가 굉장히 심하다라는 거예요. 체온 조절 중추가 미숙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체온계를 보관을 할 때, 다 쓴 체온계를 보관을 할 때, 뭐 전자체온계든 수은체온계든 고막체온계든 이런 체온계를 보관할 때 그냥 던져놓는 게 아니라 체온계를 소독을 한번 해주셔야 되겠죠. 소독 시 뭘 사용한다? 알코올 용액을 사용하는데 몇 프로짜리? 70%짜리 알코올을 사용을 하셔야 되겠고 체온 측정 부위로는 항문, 구강, 애가, 서해부, 고막 등 큰 혈관이 지나가는 부위입니다. 그래서 이 항문, 구강, 애가, 서해부, 고막 이런 데를 선택해주는 이유는 큰 혈관이 지나가는 부위이기 때문에 이 부위에서 열이 더 잘 측정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항문은 뭐라 했죠? 항문이라보다는 직장이 맞죠? 직장은 R, 구강은 O, 애관은 A, 서해부는 기억 안 하셔도 되고 고막, 그 다음에 뭐 이마는 혈관은 지나가진 않죠. 아무튼 이렇게 좀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체온에 관련된 우리가 활력친구 돕기는 여기서 요약 정리 마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